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차는 바로 차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보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분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준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없고 합병증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1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 식사 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혈당 관리하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식후에 혈당이 널뛰는 혈당 스파이크죠. 이걸 막기 위해 제가 꼭 추천드리는 일상 식재료는 양배추와 시금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음식 간의 시간 간격이에요. 보통 채소를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많이 실천하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15분의 법칙은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제대로 방어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식사 전에 비전분 채소를 150g에서 300g 정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비전분 채소란 감자나 고구마처럼 탄수화물, 즉 전분이 많은 채소가 아니라 양배추나 시금치처럼 수분과 식이섬유가 주성분인 채소들을 말해요. 이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천연 혈당 방어막을 쳐주는 역할을 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다음에 들어올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빈속에 먹어도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시금치는 인슐린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대기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채소를 먼저 드셨다면 우리 몸이 혈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5분, 가급적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둔 뒤에 본식인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간격을 두었을 때 혈당 상승 곡선이 무려 30-4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호두과자처럼 혈당을 올리기 쉬운 간식을 드실 때도 이런 채소들을 미리 먹고 30분의 간격을 두면 혈당이 튀는 정도를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번 내용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식사 전에 양배추나 시금치 같은 비전분 채소를 충분히 씹어서 드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본 식사를 하는 것.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당뇨 환자 혹은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식단을 중요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식단 관리를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혹은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의학적인 핵심은 바로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일꾼을 쉬게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힘을 쓰려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유형군인 분들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슐린 부족인데요. 열쇠 자체가 모자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열쇠는 있는데 문구멍이 녹슬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죠. 결국 문이 안 열리니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열쇠가 부족한가 봐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인슐린을 계속 뽑아내게 되죠. 식단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자꾸 먹는다는 건 이미 지쳐있는 췌장을 채찍질해서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췌장이 완전히 번아웃하게 되어서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을 먹어서 췌장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지친 췌장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약하자면 식단 관리는 단순히 음식을 참는 게 아니라 지친 췌장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일꾼들이 무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식단 관리의 진짜 목적입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먹으면 좋은 차는 무엇인가요? 췌장을 살리는 4가지 좋은 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차는 바로 환기차입니다. 보통 환기는 기력 보충제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보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기의 성분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준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는 당뇨로 인해 에너지가 소변으로 빠져나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작용이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해 단백뇨를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없고 합병증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환기차를 1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의보감에서 상약 중에 상약이라고 극찬한 둥글레차인데요. 당뇨를 한의학에서는 입이 마르는 병, 즉 소갈이라고 하죠. 둥글레는 진액을 생성해서 갈증을 씻어주는 해갈 작용이 탁월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혈당과 고혈압을 동시에 잡는 데 효과적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르고 열이 많은 분들께는 특히 좋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 설사가 잦은 분들은 연하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췌장의 짐을 덜어주는 여주차예요. 여주 속의 식물성 인슐린과 카란틴 성분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잘 연소되도록 돕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기가 인슐린 공장을 돌린다면 여주는 그 인슐린의 이를 직접 도와주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잘 말린 여주를 차로 우려내서 부드럽게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몸이 찬 분들을 위한 생강차예요. 둥글레와는 정반대의 체질인 분들께 좋은데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 시드니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강 1g씩 복용했을 때 혈당 수치가 12%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때 손발과 아래체가 차고 순환이 안 되는 분들, 체중이 좀 있는 분들이 생강차를 드시면 몸의 열을 높여서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췌장 베타세포를 깨우고 기력을 살리려면 환기차, 그리고 입이 마르고 열이 많을 땐 둥글레차, 췌장의 일을 덜어주는 식물성 인슐린은 여주차, 마지막으로 몸이 차고 순환이 안 될 땐 생강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차 한 잔이 지친 췌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곡물, 과일이나 음식 중에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우선 이걸 설명하기 위해 당뇨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모두가 같은 당뇨가 아니라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부족형 당뇨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자체의 힘이 약해져서 인슐린 분비량, 즉 C펩타이드 수치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주로 마른 당뇨 환자분들께 많이 나타나고요. 근육량이 적어서 혈당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췌장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음식을 줄이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췌장이 더 빨리 과로사할 수 있어요. 췌장을 쉬게 하는 휴식 위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형 당뇨인데요. 인슐린은 충분히 만들어지지만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거나 반응이 둔해져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복부 비만, 지방간,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식이나 야식을 줄여서 체중이 감소하고 몸이 가벼워진다면 이는 몸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을 알 수 있는 C펩타이드 검사를 하면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잘 쓰이지 못하는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안 잡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형의 경우에는 식단 개선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내장지방과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혼합형 당뇨도 있다는 점인데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력도 떨어져 있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까지 있는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췌장 기능 회복과 저항성 개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음식 관리에 어떠한 차이를 두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에게 보약인 건강식이 내 당뇨 타입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기름때가 문제인지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한 인슐린 부족이 문제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배가 나오고 살집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형 당뇨인 분들은 몸에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세포가 기름때에 찌들어서 문이 잘 안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과일즙, 미숫가루, 선식, 그리고 각종 음료 등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혈액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문 밖에서 줄을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흡수가 빠른 액체나 가루 형태의 당분이 들어오는 건 막힌 하수구에 물을 자꾸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과일즙이나 미숫가루가 기름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을 설탕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운이 없고 마른 에너지 부족형인 인슐린 부족형인 분들은 애초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힘이 약하고 태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모자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독이 되는 음식은 거친 현미밥이나 생채소 위주의 식단인데요. 건강 생각해서 억지로 현미밥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아요. 소화력이 약한데 거친 음식만 자꾸 고집하면 영양소 흡수가 자꾸 안 되어서 췌장은 굶주리게 됩니다.
있습니다. 췌장에 에너지가 없으니 인슐린은 더 안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소화가 잘 되는 쌀밥에 고기 같은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으로 피해야 할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죽과 떡 같은 음식인데요. 이건 췌장이 할 일을 밖에서 미리 다 해버린 음식들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혈당이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가장 안 좋은 음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당뇨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라면 과일즙, 각종 음료 같은 빠른 설탕을 끊으셔야 하고요. 반대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다면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니 현미밥 같은 거친 음식보다는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식사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진짜 건강식을 찾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국인의 가정식에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식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예방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밥 중심의 한식이 탄수화물이 많아서 위험하다고들 걱정하시는데 그건 한식을 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이상적인 영양소 비율이 탄수화물 60% 그리고 지방 20% 단백질 20%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서 한식을 보약으로 만드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단순당은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독약과 같아요. 특히 과일 주스 한 컵만 마셔도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인 50g을 바로 채워버립니다. 단순당이 혈관에 넘쳐나면 간에 기름이 끼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따라오죠. 단맛을 끊기 힘들다면 아스파탐 같은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는 과도기를 거치더라도 액체로 된 당분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밥의 양을 딱 2숟가락만 남겨보세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밥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식이섬유가 많아 좋긴 하지만 그 역시 본질은 탄수화물입니다. 평소 드시는 양에서 무조건 2숟갈만 덜어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을 5에서 10% 줄여 학계 권장 비율인 60%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라는 천연 방지턱을 먼저 세우세요. 나물과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늦춰주는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 남성분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매우 부족한데요. 식사 전에 나물을 먼저 서너 젓가락 드는 거꾸로 식사법만 실천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복부 비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식은 밥이 전부가 아니라 밥과 반찬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밥을 끊는 극단적인 식단은 오래 못 갈 뿐더러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물과 단백질을 먼저 챙긴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꾸로 식사를 실천해보세요. 정가랑 한식 한 상은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한 당뇨약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밥상은 무조건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드시고 마지막에 밥 2숟가락은 꼭 남겨주세요. 단순당인 설탕과 음료수는 끊으시고요. 이것이 한식으로 당뇨를 다스리는 가장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약을 먹어도 당이 안 떨어져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뇨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약국에서 환자를 만나면서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저는 약도 열심히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밥도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런데 당이 안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보고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을 합니까? 찾아옵니까?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는 내가 스트레스라든가 긴장 상태가 연속 지속이 돼버리게 되면 당을 세포에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당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는 과도한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서 방출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그 배경 속에는 또는 당뇨가 처음 생겨나는 배경 속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이 되면 항상 전투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 중에는 절대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가 없죠. 스트레스는 가장 강력한 혈당 상승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 당이 잘 조절이 안 되게끔 만들고 또 당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시작점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이 당을 싣고 왔는데 세포가 문을 닫아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에 배달이 되지 못하니까 췌장에서는 또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배달을 시도하는 고인슐린 혈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혈관이 막 완전히 엉키고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제가 다른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지만,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 당을 급격히 올리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이 갑작스레 많아지고 또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고인슐린 혈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 세포는 굉장히 인슐린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둔화되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순번을 밟고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우리는 꼭 막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만성 염증이라든가 또 그걸로 인해서 당이 세포 안으로 올바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에너지를 써야 할 세포가 이 당은 쓸 수 없어 하고 거부하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당뇨는 혈당의 병이 아니라 세포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혈당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챙기면 좋은 음식으로 갯벌 조개류와 마늘 조합을 언급하셨는데, 이 조합이 특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에 좋은 그런 음식 조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많이 권유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라든가 하는 갯벌 조개류와 마늘을 혼합을 해서 끓였는 소위 마늘 조개탕이죠. 바지락 마늘탕, 모시조개 마늘탕,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음식인데, 이 조합은 정말 혈당 관리에 숨은 실력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 안에는 타우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 타우린은 인슐린 민감도를 굉장히 개선하는데 매우 뛰어난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합성하고 저장하고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말하자면 당뇨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갯벌 음식이죠. 이제 그러면서 비타민 B12, 세포를 회복시키는, 또 세포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작용하는 비타민이죠. 그거와 철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매우 좋다. 그리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고단백 저당 식품이다라는 관점에서 갯벌의 조개류의 역할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늘이 합쳐지면서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이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저녁 때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쟀는데 혈당이 저녁 때보다 더 높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밤새도록 우리 몸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간이라고 하는 장기에서 우리가 수면 중에 포도당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계속 포도당을 합성을 해서 혈관에다 이렇게 뿌려서 잠자는 사이에도 세포를 먹여 살립니다. 이것을 포도당 신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밤에만 그렇게 작업을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밤에도 또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꺼지지 않는 공장처럼 그냥 계속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면 혈관 안에 당이 많이 모여들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당이 저녁 때보다도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간 포도당 생성과 관련이 있는데, 마늘이 이 작용을 억제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늘은 대표적인 염증을 완화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혈당 이용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갯벌 조개류와 마늘이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 관리뿐만 아니라 당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지 않으면서 당을 잘 쓰게 만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몸을 돌려준다.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와 마늘이 합쳐서 만들어낸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작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콩처럼 식초와 단백질 식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원리를 일반 식사에 어떻게 응용하면 좋은가요?
식초는 또 대표적으로 당을 조절하는데 매우 뛰어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식초의 우선 대표적인 혈당 조절 능력은 입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효소의 작용을 20% 정도 억제하는 능력이 식초한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식초와 함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20% 정도의 소화를 슬로우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위장 안에서 음식물이 배출돼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또 슬로우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당 급상승하는 이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이 식초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당이라든가 세포 안에 들어와 있는 당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연소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이런 것이 식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초가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효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소화를 진행시키니까 포만감이 지속이 되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는 당들을 근육에서 먼저 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근육의 문을 여는 것을 바로 또 식초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당뇨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항상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커피 잔 정도의 따뜻한 온수에다가 식초를 커피 숟가락 한 숟갈 정도를 섞어서 이것을 주로 식사 전에 한 잔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 안 하고 정말 혈액이 굉장히 맑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좋다는 건 너무 많지만 그거를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내용 중에서 꼭 한번 실천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식초는 혈당이 가속화되는 것을 붙잡아주는 혈당 브레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백질은 혈당을 갖다 쓰는 소비자다. 그래서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었는 근육을 키워서 혈당 소비를 키우고 그 다음에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못하게 식초로 브레이크를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당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원칙은 무엇인가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 이제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쭉 드렸지만 우리 3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저는 아주 질 좋은 수면을 가장 먼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주 수면의 질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이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을 다시 기름칠하고 고치고 그 이튿날 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잠 부족 현상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은 자꾸 반각성 상태가 되면서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것이 상승이 되게 되면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고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첫 번째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당을 잘 활용해서 체온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몸이 춥거나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고 따뜻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체온 관리, 그 다음에 근육을 최대한 키워서 혈당을 갖다 잘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창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걷기라든가 하체, 근력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이 혈당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식사 리듬, 그래서 불규칙한 식사 같은 것을 갑자기 하지 마시고 식사를 하실 때도 항상 이 당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은 뒤로 그 다음에 천천히 당을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식이섬유라든가 또는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먼저 하시면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 식사로 넘어가는 이런 습관만 잘 가지시더라도 우리는 그 혈당 관리를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나는 먹고 있어. 그러니까 당은 약만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약만 가지고서 혈당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몸의 환경을 바꾸어서 혈당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생활을 꼭 반드시
반드시 습관화시켜 주시기를 시청자분들께 권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초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한테 현대인들한테 찾아온 축복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누구나 막론하고 태어나게 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숙명적인 일을 겪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로병 다음에 돌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사로 가는 정말 현대인들은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하나를 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계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돌봄의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돌봄의 단계에서 사라지고 가족관계가 붕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그런 건강한 삶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최고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과거에 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에서 삶을 지켜내야 되는 의학으로 그래서 현대사회는 그러한 의학을 감당하는 의학의 3.0 시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음식이라는 가장 안전한 처방으로 그런 해답을 찾아오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내온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병이 생긴 뒤 치료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바로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고 음식이 약이 된다고 하는 올바른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계몽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돌봄이라는 단계가 없이 정말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멋진 삶을 이룰 수 있게끔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을 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정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 치유 교육을 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푸드닥터를 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으며 집집마다 한 명의 푸드닥터가 나오는 그날까지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에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